순서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목차를 잠시만 훑어보고 그리고 결정문에서 저희가 함께 읽어야 될 부분들을 쭉 읽어 나가는 걸로 하고 중간중간에 우리 신성기 이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헌법학자가 계시니까 우리 조재현 쌤께서 헌법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의 이제 종류와 형태에 관련한 국민의 결단을 헌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은 가장 이제 최고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결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통치 구조라든지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국가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법의 민사나 뭐 또는 상사, 형법과는 좀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라든지 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이 국회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행정부인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과 판사, 재판부가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은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이 나눠지는 최고의 이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민주주의라든지 국민을 배제한 법치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돈 권력 분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신성기 쌤 어떤 방식으로 오늘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헌법이 뭔지 아까 헌법 조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헌법 규정을 한번 보고 탄핵하고 계엄에 대한 규정을 한번 보고 결정문을 읽어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한 문단씩 읽고 내가 코멘트 할 게 있으면 코멘트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은 헌법이 뭐냐부터 좀 알아야 되겠는데 헌법은 우리 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죠. 법 중의 법이고 가장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물론 이게 헌법이라는 말이 헌자가 이게 사실 쉬운 글자가 아니고 보통 많이 쓰는 글자는 아닌데 자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제일 1번에 나오는 게 법이래요. 법을 의미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모범을 보인다. 그다음에 상관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법을 고시한다, 뭘 알린다 할 때 고시한다는 뜻도 있답니다. 그리고 가르침, 깨우침 이런 뜻도 있어요. 여하튼 그런데 이 헌법이나 민법, 상법, 뭐 형법 이런 용어를 만든 사람들은 다 일본에서 만들었죠. 이 메이지 유신 때 그 이름을 만든 겁니다. 물론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거의 현대적인 용어 대부분이 일본에서 만든 거죠. 일본이 만든 헌법이라는 용어를 그냥 우리가 수용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 법률 용어 대부분이 사실은 일본이 만든 것들이죠. 이 헌자가 거의 안 쓰이는데 헌병, 이 헌병이 이런 헌자를 쓰고 있는데 헌병 뜻은 아마 모범, 본보기, 본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헌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보면 사헌부라고 했었죠. 사헌부는 지금으로 치면은 대검, 뭐 감찰부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런 최상위 법이라는 뜻에서 헌법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 박사님이 말씀했듯이 이 헌법은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것이죠.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3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오늘 관련 있는 부분이 계엄하고 탄핵이죠. 탄핵에 관한 규정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65조가 이 탄핵에 관한 내용이고 76조, 77조가 계엄에 관한 내용이네요. 헌법 65조에 보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상자는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탄핵의 내용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한다가 아니고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반드시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결정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조리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 중에서도 중대 해이지만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65조 3항에 가면은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4항에는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결국 탄핵을 됐다고 해서 무슨 개인적인 기본권이 침해되는 건 아니고 단지 그 공직에서 공무 수행을 못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은 별도의 문제고 우선 탄핵되면은 그 직에서 물러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헌법 76조가 긴급조치,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 오늘 결정문에도 그런 긴급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그런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 게 김영삼 대통령이 한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죠. 국회 의결을 기필키지 않고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으로 이 금융실명법을 폐한 것이죠. 또 헌법 77조에 보면은 계엄에 대한 내용인데 77조 1항에 보면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도 안전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여기 결정문에 나오지만 유지 범위를 벗어나서 무슨 새로운 행위를 창출하거나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법률이 정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 여기 중요합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 대통령이 국회에 통과해야 되니까 적어도 국회 해산권 이런 거는 비상계엄이나 긴급조치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래 해제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전제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하게 된 거고 그 하게 된 경위나 이유를 쭉 설명한 게 결정입니다. 기본이 되는 헌법은 받고 개헌법도 거의 헌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개헌법 2조 2항에 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교란된 정도가 아니고 극도로 교란되어 있어야 되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여기도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는 다 빠져 있습니다.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재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안전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지 새로운 행위를 창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쭉 가서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도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거죠. 탄핵 계엄부 12조에 보면은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 상태로 복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계엄에 할 수 있는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대해서만 계엄을 할 수 있는 거고 기타 국회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계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법 근거 하에서 결정문 한번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사건이 2024 헌나 8호 대통령 탄핵. 이 사건 번호는 각 사건마다 번호를 붙이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 붙인 거고 청구인, 피청구인 했고 선고일 씨가
2025년 4월 4일 청구했다는 거고, 주문은 물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파면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직에서 물러나는 거고, 그 직에서 물러나서 뭐 다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기소를 하면은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후에 보면은 사건 개요하고 사건의 발단하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과 청구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을 발표했고 해제했고 그다음에 1차 탄핵 표결을 했는데 불성립됐고 두 번째 다시 탄핵 표결을 했지만은 불성립했고 두 번째 가서 그 후에 다시 대국민법안을 발표했고 12월 14일 날 다시 재의결을 거쳤다 청구했다는 거고 다항에 가면은 탄핵소추 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에서 보면은 탄핵소추 청구인이 국회니까 국회 소추위원이니까 소추위원들이 탄핵을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들입니다. 소추 사유가 뭔지 한 5가지 정도 있죠.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그다음에 3번에 이 사건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다음에 법조인 체포 지시, 또 5가지 항목이 소추 사유다라는 거고 중대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해달라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반론하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결정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항에 가서 이 사건 심판 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다라고 심판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냥 헌법이나 법률 무조건 위반했다고 무조건 다 탄핵이 되는 건 아니고 중대한 위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헌법재판소 선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또 해석해야 맞겠죠. 그다음부터 그다음 이제 사망의 적법 요건 판단인데 이 부분들은 피청구인들이 계속 이것도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항변한 내용들입니다. 그 항변에 대해서 다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뭐 일단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적법 요건 판단. 3번 적법 요건 판단. 사법 심사 가능성. 사유들이 비상계엄 요건이 맞지 않다.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뭐, 사회질서가 문란된 것도, 극도로 교란된 것도 아니고, 아니다.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그거 아니라는 거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도 이것도 잘못됐다. 비상계엄으로서 국회에 대해서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데, 국회에 투입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 포고령도 법원이나 행정 업무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포고령도 잘못됐다. 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엄으로 절차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잘못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도 이것도 위반됐다. 전부 이제 다 위반했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시팡이나 시청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법위원회 중대하기 때문에 청구를 파면하겠다. 뭐 그 내용이죠. 11 결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의 전액을 각 감액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수사 등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재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야당의 전행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의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 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 권력의 헌법 및 법률 기속, 권력 분리 원칙, 복수정당 제도 등 국가 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행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행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국회 해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 피청구인의 경우도 자신의 취임으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다. 피청구인에게는 야당의 전행을 바로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하였다고 하여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청구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 분립 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 현행의 권력 구조가 견제와 균형, 협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선거 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헌법 개정안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이거나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권력 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 설령 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국가 권력의 헌법과 법률에의 기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 분립 원칙과 복수정당 제도 등 우리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의 장치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행에 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자정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제이다. 피청구인은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애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신성기 네. 이사님. 신성기 뭐, 이사님 제가 소개를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앞부분에 이사님께서는 서울 서부지법의 수석 부장판사를 역임하셨고 법무법인 프라이드 대표의 대표 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법 부분에서 굉장히 차분하게 오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뉴스로만 단편적으로 보던 거하고 실제로 읽으니까 감동이 새로워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